원호는 절대로 당신에게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차갑다. 뒤통수와 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몸의 뒷부분에 냉기가 설어있다. 덕분에 희미했던 의식이 차츰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동시에 침대에서 잠들었던 기억도 함께 떠오른다. 나는 감고 있던 눈을 살며시 뜬다. 그런데 눈을 뜨자 보이는 것은 방의 천장이 아닌 회색빛의 굵직한 구름이 온통 가득한 하늘의 모습이었다. 햇빛이 단 한 줌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세상은 사방이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다. 나는 누운 채로 고개를 옆으로 틀었다. 그런데 또다시 익숙한 경치가 눈에 들어온다. 시멘트로 가득 찬 세상. 머릿속에 어제 꾸었던 꿈이 빠르게 밀려온다. 아침에 공사장에서 일찍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로에 지쳐 침대에 쓰러진 상태로 잠이 들고 그때 바로 그 꿈.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그런데 기다리기라도 한 마냥 미풍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어제와 똑같다. 그렇다면 나는 어제 꿈에서 했던 것처럼 시선을 사방으로 차례차례 돌린다. 먼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북쪽, 그리고 동쪽, 이어서 남쪽으로 빠르게 돌려간다. 그런데 남쪽을 보기까지 얼마 남기지 않고 돌연 고개를 멈춘다. 머릿속에 홀연 어제의 끔찍했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정체를 알 수 없던 얼굴이 또다시 남쪽에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한 번 같은 꿈을 꾸었던 나로서는 남쪽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꿈에서 깨어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는다. 그리고 그 상태로 고개를 남쪽 방향으로 돌린다. 심장이 요동치고 몸이 오들오들 떨린다. 나는 감았던 눈을 세상이 아주 미세한 줄로 보일 정도까지만 떠본다. 그러나 그 줄에 보이는 것은 그저 끝이 보이지 않게 펼쳐져 있는 시멘트 세상일 뿐. 그때 보았던 흉측한 얼굴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다. 그리고 눈에 힘을 풀고 평상시처럼 뜬다. 역시 얼굴은 없다. 나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다리에 힘을 모아 일어선다. 그리고 있어야 할 얼굴이 없는 남쪽을 바라본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무엇이 서 있다. 나는 또 그 얼굴일까 싶어 주춤하고 멈추어 섰다. 그런데 그 얼굴은 아닌 것 같다. 저 물체는 꿈틀거리지도 않고 내가 자신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그때의 얼굴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달려오겠지. 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그 사물을 향해 다가간다. 점차 사물의 모습이 뚜렷해져 간다. 그리고 마침내 5m 정도의 간격을 남겨두고 나는 멈추어 선다. 예야하게도 익숙한 물건이기 때문이었다. 그 물건은 나에게 있어서 어쩔 땐 필수로 사용하게 되는 사물이기도 했다. 나는 이윽고 사물의 옆에 도착했다. 역시 그것이다. 창에 나를 거대하게 펼쳐서 확대한 듯한 날렵한 찌름날의 형태. 그 위로 뻗어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단단한 지탱막대. 그리고 막대의 끝부분에 역사다리꼴의 모양으로 정교하게 박혀있는 자루. 삽이다. 나 같은 공사인부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 중 하나인 삽. 나는 얼떨떨하여 삽의 자루를 멍하게 어루만진다. 그러자 손바닥에 자잘하게 모여있는 모래알들이 느껴진다. 나는 지탱막대를 따라 시선을 내려간다. 그리고 나는 또 한 번 그 얼굴과 마주했다. 삽에 찌른 날 왼쪽에 쭈그리고 앉아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끔찍한 그 얼굴을. 순식간에 몸의 상체가 튀어오르며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동시에 침대가 앞뒤로 흔들리며 끼걱거린다. 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앞에 보이는 이불 무늬의 시선을 고정한다. 심장이 두근거림이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뛰고 볼을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나는 거칠어진 호흡을 진정시키기 위해 숨을 들이쉬는 주기를 점차 늘려나간다. 그렇게 어느 정도가 지나자 마침내 마음이 진정되고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무심결에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중얼거렸다. 미치겠네. 뮤직. I can. 그런데 말이 끝난 찰나 뒤에 익숙한 모닝콜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베개 옆에서 푸른 빛을 깜빡거리며 음악을 흘리고 있는 핸드폰을 가만히 바라본다. 왠지 끄고 싶지가 않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끄러운 음악이 고요한 어둠보다 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핸드폰을 열어 모닝콜을 중단시킨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거리며 책상 앞으로 가서 앉는다. 막 잠에서 깨서 그런지 정신이 멍하다.
나는 뿌옇게 흐려져 있는 시야를 거두기 위해 두 눈을 비빈다. 시야가 깨끗해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을 살핀다. 그러자 가지런히 세워져 있는 달력이 눈에 들어온다. 달력에는 내일, 그러니까 12월 3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검은색 볼펜으로 동창회라고 적어놓은 글씨가 보인다. 그러자 머릿속에 해주와 통화가 끝난 뒤 내복을 입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어서 달력을 본다. 12월 3일에서 두 번 아래로 내려가자 12월 12일에 또 다른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그 밑으로는 완공 계약 기간이라고 적혀 있다. 머릿속에 어제 있었던 파업이 떠오른다. 만약 이대로 파업이 쭉 이어진다면 CD. 나는 달력에서 시선을 돌린다. 그러자 그 옆으로 보고 싶지 않은 쪽지가 눈에 들어온다.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는 느낌에 침을 꿀꺽 삼킨다. 오늘은 인부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하루가 지난 날이다. 아마도 공사장에 출근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책상 위로 가져온 핸드폰을 열고 시간을 확인한다. 막 알람이 울려서 그런지 새벽 6시를 향해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 나는 아닐 가능성이 더 많지만 혹시 하는 마음으로 작업복을 입기 시작한다. 파업이라고 선언하긴 했어도 막상 오늘이 되니 생각을 바꾸고 출근할 수도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또 샤워할 정도까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작업복을 입은 채로 화장실로 들어가 이를 닦고 고양이 세수를 한다. 또 손에 물을 조금 묻혀서 잔뜩 떠 있는 머리들을 애써 누른다. 그리고 화장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거실로 나온다.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잊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을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는다. 더불어 보일러를 적당 온도까지 돌려놓고 거실로 나와 현관을 나선다. 빌라는 어제와 같이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열쇠로 문을 잠그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다. 그러고 나서 계단을 천천히 내려간다. 3층을 지나 마저 2층으로 내려가려는데 문득 계단 통로 오른쪽에 비스듬히 열려있는 창문으로 바깥 하늘이 보인다. 틈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볼을 스친다. 쌀쌀함은 제법 어제보다 풀려있다. 그러나 하늘은 어제 온종일 비가 내렸는데도 여전히 어둡다. 아직 쏟아낼 비를 잔뜩 머금은 흑색의 뚱뚱한 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비행하고 있다. 나는 마침내 빌라를 나선다. 그리고 동시에 눅눅한 아침 공기가 말라있던 코를 적셔온다. 나는 아침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시며 현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언덕을 오른다. 이어서 내려간다. 그쯤 가자 도로에서 자동차의 주행 소리가 들려온다. 마침내 언덕을 모두 내려온다. 나는 몸을 왼쪽으로 틀어 횡단보도를 향해 걷는다. 아직 빨간 불이다. 나는 시선을 올린다. 그러자 가까운 거리에 음산한 기운을 가득하는 채 솟아있는 공사 현장이 보인다. 나는 횡단보도에 다다르고 멈추어 선다. 여전히 시야는 공사장에 꽂혀 있다. 하지만 어느 한 장소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공사장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퍼져 있던 시선을 모두 모은다. 그리고 1층부터 4층까지 차례대로 훑기 시작한다. 혹시 출근해 있는 인부가 있다면 현장에 보일 것이다. 1층 현장은 높은 울타리에 막혀서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만 보일 뿐 나머지는 가려져 있다. 이어서 시선을 올린다. 2층 현장엔 흐릿하게 내가 장판으로 덮어놓았던 페인트통이 보인다. 그리고 3층엔 벽돌 창고가 보인다. 그때 초록불이 켜졌는지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나도 따라서 걸어 나가며 다시금 시선을 4층으로 돌린다. 그런데 누군가 있다. 워낙 멀기에 흐릿하게 보이지만 안전모로 보이는 둥근 것을 머리에 쓰고 있는 걸로 보아 인부임이 분명하다. 그는 뚫려있는 벽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나 싶더니 이내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걷다가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마침내 횡단보도를 건너고 본격적으로 공사장으로 들어선다.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1층 작업 준비실에 들어선다. 현장 전체에 차가운 기운과 깊은 고요가 짙게 내려있다. 오른쪽으로 시선을 힐끗 돌려본다. 벽에 박혀있는 수많은 못의 노란색 모자가 다닥다닥 걸려있다. 팔을 들고 시간을 확인한다. 이미 출근 시간은 한참 지나 있다. 파업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된 것이다. 그들은 정말로 공사를 거부했다. 나는 모자에 시선을 고정한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모자에 다가간다. 역시 없다.
내 모자에 오른쪽 못에 걸려 있어야 할 영우의 모자가 보이질 않는다. 순간 머릿속에 조금 전 사칭 현장에서 보았던 인부가 떠오른다. 나도 모자를 집어 올린다. 이제 모자가 잔뜩 걸려있는 못자리엔 두 공간이 비어 있다. 나는 발걸음을 바삐하여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는다. 안전모의 끈이 잘 묶이지 않아서 풀었다 묶기를 반복한다. 생각 없이 계단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2층을 지나고 있다. 그런데 하늘이 또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한다. 아침에 빌라를 나와 바라보던 하늘에 떠있던 굵직한 구름을 보았을 때 조만간 한바탕 또 쏟아지겠구나 싶었다. 그러나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집으로 돌아갈 때 또다시 흠뻑 젖을 생각에 가만히 있던 몸을 부르르 떤다. 시선을 돌리고 3층으로 올라간다. 현장에 보이는 건 닫혀있는 벽돌 창고와 그 입구 주변에 난잡하게 흩어져 있는 벽돌뿐이다. 이어서 올라간다. 4층 현장. 그런데 계단을 모두 오르기도 전에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온다. 치짓, 치짓. 아마도 라이터 심지에서 불꽃이 치솟는 소리일 것이다. 그 소리는 이후에도 연달아 몇 번 더 들려오더니 이내 멈추었다. 나는 소리가 난 그 방을 향해 걸어간다. 어느새 방문의 상공으로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나는 방에 들어선다. 예상이 맞았다. 영우다. 녀석은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나와 눈을 마주치자 얼굴이 굳는다. 내가 영우에게 손을 살짝 흔든다. 그런데 왜인지 녀석의 표정이 반갑다기보단 마치 귀신을 본 듯하다. 어느새 주변에서 물비린내와 담배 냄새가 섞여 몽롱한 향을 만들어내고 있다. 영우가 물었다. 왜 왔어? 파업한 거 알잖아. 영우가 입안에 담아놓은 연기를 토해낸다. 나는 약한 조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내가 할 질문은 아니잖아. 영우가 대답하지 않고 헛기침을 내뱉는다. 나는 영우 옆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다. 그리고 말을 잇는다. 일찍 일어나기도 했고 혹시나 했지. 영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내가 콧방귀를 뀌자 녀석이 담뱃갑을 내민다. 나는 사양한다는 의미로 녀석의 팔을 약하게 밀어낸다. 내가 물었다. 넌 왜 왔는데? 나야 뭐. 할 짓 없으니까 온 거지. 영우가 말을 끝내고 허탈하게 웃는다. 하지만 따라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사실 인부들이 출근할까 싶어 홍 사장에 온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내 왼쪽 상의 주머니에 고이 접혀있는 쪽지 탓이기도 했다. 부디 제가 이뤄주지 못했던 가엾은 그녀의 한을 대신 풀어주세요. 머릿속이 또다시 복잡해진다.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돈 받지 말고 대체 무얼 풀어주란 말인가.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 무슨 걱정 있냐? 나는 영우의 말에 갑자기 잠에서 깬 사람처럼 흠칫하고 몸을 떤다. 걱정은 무슨 파업이 걱정이다. 파업이. 내 말에 영우도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힘없이 끄덕인다. 그리고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잖아. 내가 대답했다. 기억하고 있긴 했나 보네. 요즘 공사장에서 그때 이야기는 통 들리질 않아서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영우가 곧바로 말을 잇는다. 당연하지. 재수없게. 나는 어느새 2년 전의 나로 돌아가 있었다. 그날에 풀리지 않던 의구심. 나는 영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 그 형이 왜 그랬던 걸까? 영우가 말을 받는다. 나도 영진이 형이랑 그렇게 친하진 않다 보니 내가 영우의 말 허리를 자른다. 영진이 형이 누구야? 내 말에 영우가 눈을 가느다랗게 뜨며 대답한다. 누구긴 그 형의 이름이잖아. 나는 아하고 작은 탄성을 내뱉고 입을 다문다. 영우는 그런 나를 쓱 보더니 이어서 말한다. 하여튼 그 형. 그렇게 미치기 전에 일주일 전인가. 그래. 그쯤부터 이상해 보이긴 했지. 나는 잠자코 듣기만 한다. 이 방.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방에 틀어박혀서 멍하게 앉아있는가 하면 어쩔 땐 지나가는 인부 아무나 붙잡고 무턱대고 자기 딸 받느냐고 물어보고 그제야 나는 고개를 들고 묻는다. 또다시 몸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소름이 느껴진다. 딸이라니. 영우가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대답한다. 딸 아이가 납치되었다나. 그런 소문이 돌았었지. 나는 퍼뜩하여 떨리는 목소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빠르게 이어 묻는다. 그럼 영진이 형이 미쳐서 날뛰던 그날 혹시 딸아이가
갑자기 영우가 고개를 휙 돌려 나와 눈을 마주치고 내 말을 자른다. 뭐, 죽은 거지. 밖에서 천둥의 그르렁거림이 사납게 들려온다. 꿈속에서 보았던 소녀가 또다시 떠오른다. 나와 영우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그런데 문득 마음속에 강한 충동이 느껴진다. 쪽지에 대한 이야기를 영우에게 털어놓고 싶다. 나는 영우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영우는 멍하게 방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마침내 갈등을 끝내고 털어놓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말을 하려는 찰나 영우가 부스럭거리며 일어선다. 나는 하려던 말을 삼키고 묻는다. 가려고. 영우가 바지에 묻은 시멘트 조각을 털어내며 대답한다. 가야지. 어차피 다른 분들도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영우가 씩 웃는다. 나도 따라 일어선다. 그 뒤 우리는 함께 방을 나섰다. 우리는 방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계단을 향해 걸었다. 내 머릿속엔 영우의 말이 반복적으로 울리고 방금 전까지 우리가 있던 그 방에서 보았던 소녀가 이따금 기억 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기도 했다. 영우와 나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영우는 영진이 형이 미쳐버렸던 그날 내 옆에서 그 현장을 함께 바라보았던 장본인이었다.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나니 영우 또한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3층을 지나 2층으로 내려간다. 여전히 대화는 없다. 나는 힐끗 영우를 쳐다본다. 영우는 앞만 보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왜? 시선을 거두려는데 영우가 나에게 고개를 돌리며 묻는다. 좀 답답해서. 내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런데 갑자기 영우가 걸음을 멈추고 계속해서 나를 바라본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영진이 형에 대한 말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 하물며 가족한테도. 영우가 미간을 찌푸린 채 대답했다. 나는 영우의 말에 의아함을 느끼며 다시 물었다. 너와 나는 했잖아.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니까. 영우가 또다시 의미를 알 수 없는 대답을 한다. 이번엔 내가 미간을 찌푸린다. 알다니. 그런데 영우는 대답 대신 나를 얼마간 더 응시하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나는 재빨리 영우와 걸음을 맞추며 이어 물었다. 대답 좀 해봐. 너는 안다는 게 무슨 소리야? 현수야. 응. 순간 영우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나는 영우의 어깨를 붙잡고 그를 멈춘다. 영우가 나를 바라본다. 녀석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다. 예전부터 뭔가 중요한 이야기나 남에게 이야기해선 안 될 것들을 말해줄 때 영우는 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말해. 영우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자 내가 되물었다. 그러자 영우의 입술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내가 영진이 형이 미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안 보였던 거 기억하지? 나는 생각을 더듬어 올라간다. 그랬었다. 영우는 그 사건 이후에 약 일주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일주일하고 이틀이 지나서야 해숙한 얼굴을 공사장에 들이밀며 나타났다. 모두가 영우의 여인 모습에 근심 어린 위로를 해주던 기억도 난다. 응, 기억나.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영우가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간다. 내가 어리석게도 호기심이 지나쳤던 것 같다.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이 그 당시 나한테 딱 맞는 말이었지. 나는 녀석의 어깨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어 어깨를 다독여준다. 왜인지 힘이 없어 보이는 영우를 위로하고 싶었다. 영진이 형이 고소당해서 경찰한테 끌려갈 때 내가 영진이 형 관계자로 지목되어서 경찰서에 같이 갔었어.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귀를 기울인다. 경찰차를 타고 가는데 영진이 형이 자꾸 나를 빤히 바라보는 거야. 나는 죄가 없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마음속에 필요 없는 죄책감이 느껴지더라. 영우가 미소를 짓다가 이내 거두어 버린다.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유리문을 열고 경찰들이 우리를 연행했어. 나는 영진이 형 옆에 서서 같이 걸었지. 그런데 갑자기 영진이 형이 조그맣게 나를 부르는 거야. 나는 영진이 형 쪽으로 경찰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 침을 꿀꺽 삼킨다. 그런데 형은 공사장에서와는 전혀 딴 사람이었어. 원래대로 돌아와 있던 거지.
형의 눈빛은 차분했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눈치더라고. 영우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가슴을 쓸어내린다. 나는 형에게 입 모양으로 물었어. 왜 불렀느냐고. 그러니 듣기만 하던 내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재촉하듯 물었다. 갑자기 영진이 형이 불쑥 다가오더니 내 뒤에 대고 빠르게 속삭였어. 나는 놀라서 움직이지도 못했지. 뭐라고 했어? 어느새 내 마음도 조금씩 떨리고 있다. 자기 딸을 찾아달라고 하고 또 자기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신청할 테니 꼭 찾아와 달라는 말을 했어. 그리고 경찰들에게 즉시 붙잡혀서 나와 거리가 벌어졌지. 찾아가 봤어. 아니, 너도 들었잖아. 영진이 형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긴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했다는 소식 말이야. 응. 그래서 가지 않았어. 딱히 가고 싶지 않기도 했고. 영우는 말을 끝마치고 시선을 떨어뜨린다. 아마도 영우에게 있어서 괴로운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영우의 말에 대답 대신 침묵으로 위로했다. 그런데 갑자기 영우가 고개를 든다. 아, 그리고 무언가 기억이 난 모양이다. 나는 눈썹을 위로 한번 흔들며 녀석을 바라본다. 쪽지랬나? 뭐? 순간 숨이 탁 막혔다. 다신 듣고 싶지 않던 그 단어가 더군다나 그 녀석의 입에서 새어나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애써 부인하고 있었다. 쪽지와 영진이 형의 일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쪽지라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물었다. 그래, 쪽지. 영진이 형이 나한테 했던 그 속말의 내용의 마지막이 쪽지에 관한 말이었어. 뭐라고 했어? 응? 순간 나는 영우를 재촉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인지 녀석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나를 바라본다. 미안해. 영우는 이내 눈을 바로 뜨고 말을 이어간다. 나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하여튼 쪽지를 남겨두었다고 했어. 그 말만 기억난다. 온몸이 덜덜 떨린다. 내 작업복 상의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쪽지가 울부짖는 것 같다. 나는 영우의 눈을 바라보다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고 시선을 거두어 버린다. 내려가자. 내가 말했다. 영우는 대답하지 않고 내 발걸음에 맞추어 걷기 시작한다. 아, 그런데 너도 알잖아. 나 겁 없는 거. 2층을 지나치고 이어서 내려가는데 영우가 다시 말을 건다. 알지. 나는 줄어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녀석의 강한 담력에 칭찬을 가해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난 가위 같은 거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었어. 그래. 나는 대충 대답을 이어간다. 녀석의 말은 이미 뒤바뀌다. 들어도 듣는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영우 덕분에 한 가지가 확실해졌다. 쪽지와 소녀에 관한 모든 게 영진이 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근데 경찰서에서 영진이 형에 대한 진술을 해주던 그날에 글쎄 가위에 눌렸지 뭐야. 새벽에 문득 잠에서 깨더니 온몸이 안 움직여지는데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영우는 제 경험담에 어느새 흥분되어 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머리가 복잡하다. 더 무서운 건 구석에 앉아서 보이지 않는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보던 여자아이가 있었다는 거지. 나는 걸음을 멈춘다. 또 다시 뜬금없는 단어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여자아이가 있었다니까. 살면서 귀신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지. 영우는 여전히 흥분기 있는 목소리로 신나게 혼잣말을 한다. 그런데 문득 기억이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내가 물었다. 영우야. 그러니까 너는 영진이 형에 대한 일을 적어도 다른 사람보단 많이 안다는 거지? 그렇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강한 충동과 함께 확신이 선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영진이 형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 영우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게 대답했다. 나는 녀석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영우야. 왜 그래? 무섭게. 침을 꿀꺽 삼킨다. 쪽지의 내용과는 어긋날 수 있다. 하지만 영우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기괴한 일들에 대해 깊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 조금 전 그 방에서 하려다가만 그 말. 있잖아. 응. 영우가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나를 바라본다.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마침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또박또박 내뱉었다. 내가 말한 그 쪽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영우에 들떠있던 표정이 점차 사그라진다.
그 쪽지 지금 어디 있어? 영우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 다르게 차갑고 급했으며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서둘러 왼쪽 주머니에 닫혀있는 지퍼를 열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는 쪽지를 꺼냈다. 옆으로 살짝 보이는 동체 시야에 영우의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 왜 그렇게 긴장해? 너는 괜찮다고 말했잖아. 쪽지를 손에 단단히 쥔 채 내가 물었다. 영우가 이 쪽지를 보자마자 아까의 자신감과는 다르게 엉뚱한 긴장감을 가득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수년을 함께 해온 친구라지만 이상하게 느껴졌다. 긴장하긴 아니야. 어서 이리. 그때 영우의 말 허리를 싹둑 자르고 천둥 소리가 기어들어왔다. 사방이 뚫려있는 공사장의 공기는 감전된 듯 진동하고 영우는 나를 향해 건네던 손을 흠칫하고 허공에 멈추었다. 나는 그 손에 쪽지를 살며시 쥐어준다. 영우가 쪽지를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위아래로 가볍게 쓰다듬어 본다. 그리고 시선을 올려나와 눈을 마주친다. 그러나 영우의 눈동자는 이내 나의 등 뒤로 돌아갔다. 뭐야? 그러려니 하고 영우에게 내려가자는 말을 하려는데 녀석이 갑자기 쉰소리를 내며 눈동자를 크게 뜬다. 뭐가? 나는 영우를 바라본 채 물었다. 그러자 영우가 쪽지를 쥔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나의 등 뒤쪽을 가리킨다. 2층 현장? 내가 물었다. 영우는 더는 묻지만 말고 당장 뒤를 보라는 듯 고개를 거세게 위아래로 흔든다. 나는 그런 모습에 섬뜩함을 느끼며 몸을 천천히 뒤로 돌린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현장은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과 고요히 울려 퍼지는 빗방울 소리가 전부일 뿐이다. 더불어 구석엔 내가 장판으로 덮고 세워놓은 페인트통도 어둠 속에 그 흐릿한 윤곽을 유지하고 있다. 뭘 보라는 거야? 내가 영우에게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영우의 눈동자는 계속해서 어느 한 장소를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다. 순간 영우가 기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 녀석의 눈앞으로 손바닥을 위아래로 흔들어 본다. 그러나 영우의 초점은 이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저 내 등 뒤로 까만 어둠을 품고 있는 현장 안을 지그시 바라볼 뿐이다. 야. 나는 참지 못하고 녀석의 어깨를 거세게 흔들며 영우를 불렀다. 저거 대체 뭐야? 그러자 흔들림조차 없던 영우의 초점이 순간적으로 움찔거렸고 동시에 녀석의 입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신음과 탄식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한번 몸을 틀어 현장 안을 바라본다. 여전히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대체 뭘?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뒤로 돌아 영우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영우가 흥분에 가득 차 있는 목소리로 크게 물었다. 장난치지 마. 저기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 저 꼬마 여자애가. 나는 순간 머리를 누군가 망치로 친 듯한 충격을 느꼈다. 또 여자아이다. 젠장 맞을 그 여자아이 이야기다. 나는 식도까지 넘어오는 울컥한 느낌에 쉬고 있던 숨까지 멎어버렸다. 그리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다. 심하게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시야까지 흩어지고 귓가에 들리는 영우의 말은 어느새 앵앵거리는 소음으로 변해 있다. 그렇지만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제야 조금씩 쪽지에 대한 단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으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커다란 충격은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생각이 이 정도까지 미치자 흩어져 있던 시야가 순식간에 모이고 녀석의 말이 귓가에 생생히 들리기 시작한다. 나는 죄가 없어. 제발 그만 좀 나타나. 그런데 모이기 시작한 시야에 보이는 영우의 모습은 흡사 과거 2년 전의 영진이 형을 보는 듯했다. 녀석의 입가에서 침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도 아무도 없는 현장을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며 소리를 버럭 지르고 있었다. 영우야. 강영우. 꼬마야. 내가 잘못했다. 그날은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 좀 나타나. 제발. 이미 영우의 귓가에 나의 말소리 따위는 닿지 않는 듯 보인다. 나는 이내 영우를 말로 타이르기를 포기하고 다시금 어깨를 더욱 세게 흔들며 영우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정신 차려. 그러나 초점 풀린 영우는 질러대던 괴성을 멈추고 어느새 두 눈가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소리 없는 삿대질을 할 뿐이었다. 다시 한번 공사장이 번쩍하고 밝아지더니 이내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진다. 나는 결국 영우의 허리에 손을 감고 부축한 채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행히 아래층으로 같이 향해주는 영호에게 조금이나마 고마움이 느껴졌다. 그러나 녀석은 여전히 내 옆에서 방금 전 2층 현장에서 했던 말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마치 술을 먹고 집에 와 침대에 누운 다음 천천히 골아떨어져 가는 목소리와 비슷하다. 이윽고 나는 영호를 부축한 채 1층 현장에 도착했고 녀석을 현장 한 구석에 벽에 등을 기대게 앉히고 나도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는다. 1층 현장에 녀석의 훌쩍임과 벌어진 입술 사이를 헤집고 흘러나오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나는 한숨을 쉬며 벌려진 다리 사이로 보이는 땅만 멍하게 바라본다. 현수야.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영우가 나를 부른다. 그러나 그 부름에도 울먹임이 적잖게 섞여 있었다. 그래. 정신이 좀 들어. 대체 왜 그래 진짜. 마음속에 안도감이 밀려오고 코끝이 메워지는 게 느껴진다. 나는 영우를 똑바로 응시한다. 녀석의 눈동자는 아까와 같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말해. 항상 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마음속에 담고 있던 말을 꺼내지 않는 영우. 나는 그런 그를 잘 알고 있었다. 나 이쪽 지 못 받겠다. 그리고 나한텐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한 말은 그냥 잊어버려라. 인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부탁이다. 참말로 부탁한다. 영우는 어느새 오래전부터 쓰지 않던 사투리까지 내뱉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영우를 몰아세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우는 나에게 조심스러운 손동작으로 쪽지를 건네주었고 나는 받자마자 열려있는 상의 주머니에 쑤셔넣은 뒤 세게 지퍼를 잠가버린다. 나 그만 집에 갈랜다. 대체 아까 뭘 본 거야? 영우의 탄식에 내가 물었다. 그러나 영우는 그저 고개를 휘휘젓고는 무거운 몸을 천천히 일으키고 공사장 마당을 향해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며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나는 영우를 잡을 수 없었다. 녀석의 등 뒤로는 2층 현장에서 보았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어둠이 내려 있었다. 대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왜? 나는 영우가 공사 현장 정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려는 찰나 작게 들리지 않을 속삭임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녀석의 모습이 사라지자 나는 영우가 땅에 벗어놓고 간 안전모를 주워 들고 내 안전모와 함께 벽에 박혀있는 못에 차례대로 걸어놓는다. 그 뒤 발걸음을 마당으로 옮긴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마당은 어느새 지흙텅이가 되어 있고 그 위로 방금 전 걸어 나간 본인의 발자국이 쓸쓸히 찍혀 있었다. 나는 정문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철퍽, 철퍽. 그런데 정문에 거의 다다른 찰나 갑자기 바깥에서 공사장으로 빠르게 가까워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영우인가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지만 그런 꼴을 하고 나간 녀석이 공사장에 제 발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인부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의 몸은 생각과 다르게 마당에 세워져 있는 커다란 철판 구조물 뒤로 숨고 있다. 아는 사람이면 인사를 건네고 공사장을 나가고 싶은데 머릿속엔 위험하다는 본능의 외침만이 온몸을 휘어감고 있을 뿐이다. 나는 온 신경을 정문 쪽으로 모은다. 그리고 이윽고 발소리의 주인이 드러났다. 박권태. 권태가 왜 공사장에 온 거지? 그러나 그 생각에 답을 고려할 새도 없이 권태는 현장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 버렸다. 나는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뱉어내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이어서 권태를 따라 공사장에 들어가기 위해 구조물 뒤로 나온다. 그런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니, 눈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뚫려있는 1층 현장의 왼쪽 구석에 서있던 엘리베이터의 전원이 스스로 들어온 것이다. 공사장에 필요한 전기는 언제나 비축되어 있지만 그 전기를 사용하려면 옥상에 있는 스위치를 올려야만 한다. 그러나 스위치는 파업 탓에 현재는 꺼져 있다. 엘리베이터의 입이 천천히 벌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 열리자 마치 누군가가 타기를 기다리는 듯 닫힘대기 시간이 한참을 지나도 꿈쩍하지 않는다. 참을 수 없는 공포감이 몸을 덮쳐온다. 결국 나는 뒤로 돌아 정문을 향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공사장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 쪽으로 이어서 달린다. 마침 초록불이다. 나는 차오르는 숨을 억누르며 속도를 더욱 가속한다. 내 볼을 차가운 빗방울이 홱치며 흘러내려가고 우산을 쓰고 여유있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러나 그런 것에 신경 쓸 틈 따위는 결코 있지 않았다. 나는 어느새 언덕을 뛰어 올라가고 있고
내 의식은 내가 지금 무얼 하는지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머릿속에 미친 듯이 모든 일, 말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떠오르기 시작한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올라서 결국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벌려진 입으로 짠 빗방울 맛이 느껴진다. 내 이름을 알려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서서 이 글을 읽는 이 방. 아니 이 집에는 아직도 언론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절대 당신은 이 글을 소리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을 다른 이에게 발설해서도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당신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한 마지막 충고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당신은 모르는 누군가의 부탁을 짊어지고 또 들어주려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이건 당신보다의 연장자로서가 아닌 당신보다 먼저 이 세상을 뜨게 될지 모르는 제가 드리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건 너무도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란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런 그녀가 오고 있습니다. 이만 글을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쪽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이 세상을 이미 떠났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면목 없지만 제 용거를 빠르게 적겠습니다. 독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염치 없고 무례한 부탁입니다. 부디 제가 이루어주지 못했던 가엾은 그녀의 한을 대신 풀어주세요. 그녀는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나 있는 여인입니다. 독자님, 엘리베이터가 나부터 계속 오작동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꼭 4층만 지나치고 올라간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을 누르면 3층이나 5층에 멈춘다니까. 하여튼 상사들은 미칠 노릇이지. 저희로서도 뭐라 해드릴 말이 없네요. 저희 전문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기름칠이 덜 된 것도 아니고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물질이 낀 것도 아니고 오작동을 일으킬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원인 없는 오작동이라니. 전문가들이 실력이 없는 거야. 실력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어선 안 될 것이 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끊어진다. 녀석의 표정이 마치 경계심을 품은 개처럼 의아하다. 이건 인력이다. 누군가 있다. 어둠 속에 한 여자아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내 쪽을 바라보고 있다. 갑자기 아이가 팔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킨다. 뭐 하는 거니? 어린이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긴 공사 현장이란다. 역시 아이가 없다. 사라졌다. 누런 황색을 띤 접혀있는 쪽지다. 4층 담당의 한 인부가 손에 쥐어진 망치로 주변의 인부들을 거세게 내려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장엔 그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멘트 바닥이 평평하게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눈은 앞으로 돌출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듯 위태위태하게 달린 게 전부고 코는 뼈가 부러진 건지 왼쪽으로 휘어서 깊숙이 눌려있다. 내가 피하고 싶은 확신은 바로 소녀가 자신이 있는 곳까지 나를 불러들였다. 라는 추측이다. 혹시 소녀는 나를 불러들이는 것보다 자신의 울분을 풀고자 하던 목적은 아니었을까? 소녀는 사람이 아니다. 추측대로라면 소녀는 이 쪽지가 지칭하고 있는 그녀와 같은 인물이다. 이 쪽지는 나에게 그녀의 한을 풀어주라는 요청과 함께 그녀의 부탁을 결코 들어주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삽이다. 나 같은 공사인부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 중 하나인 삽. 하여튼 구형. 그렇게 미치기 전에 일주일 전인가. 그래. 그쯤부터 이상해 보이긴 했지. 이 방.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방에 틀어박혀서 멍하게 앉아있는가 하면 어쩔 땐 지나가는 인부 아무나 붙잡고 무턱대고 자기 딸 받느냐고 물어보고 딸아이가 납치되었다나 그런 소문이 돌았었지. 그럼 영진이 형이 미쳐서 날뛰던 그날 혹시 딸아이가 죽은 게지. 영우는 그 사건 이후에 약 일주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일주일하고 이틀이 지나서야 해숙한 얼굴을 공사장에 들이밀며 나타났다. 경찰차를 타고 가는데 영진이 형이 자꾸 나를 빤히 바라보는 거야. 나는 죄가 없는데 마음속에 필요없는 죄책감이 느껴지더라. 하하. 그런데 형은 공사장에서와는 전혀 딴 사람이었어. 원래대로 돌아와 있던 거지. 형의 눈빛은 차분했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더라고. 자기 딸을 찾아달라고 하고 또 자기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신청할 테니
꼭 찾아와 달라는 말을 했어. 그리고 경찰들에게 즉시 붙잡혀서 나와 거리가 벌어졌지. 나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하여튼 쪽지를 남겨두었다고 했어. 그 말만 기억난다. 더 무서운 건 구석에 앉아서 보이지 않는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보던 여자아이가 있었다는 거지. 무섭지. 내가 말한 그 쪽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렇게 긴장해? 너는 괜찮다고 말했잖아. 저거 대체 누구야 대체 뭘. 아무것도 없다니까. 장난치지 마. 저기, 저기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 저 꼬마 여자애가. 나는 죄가 없어. 제발 그만 좀 나타나. 꼬마야, 내가 잘못했다. 그날은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 좀 나타나. 제발. 불려있는 1층 현장의 왼쪽 구석에 서 있던 엘리베이터의 전원이 스스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스위치는 파업 탓에 현재는 꺼져 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머릿속을 어지럽게 흐트러뜨린다. 지금까지 겪고 보았던 일들이 머릿속에 질서 없이 마구잡이로 떠오르고 심각한 노이즈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마치 바로 옆에서 중얼거리는 듯했다. 어느새 나는 짐 문고리의 열쇠를 받고 있고 이내 현관 안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쭉 풀려서 털썩 주저앉는다. 아무리 딸이 죽어도 그렇지. 결국 나는 머릿속에 과부하가 느껴질 정도로 떠오르는 기억의 양을 견디지 못하고 머리를 두 팔로 힘껏 싸매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울분을 괴성으로 토해낸다. 등 뒤에 익숙한 냉기가 느껴진다. 아마도 또다시 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감겨있던 눈을 살며시 뜬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한 줌의 빛조차 차단된 어둑한 회색빛의 하늘과 커다랗고 묵직해 보이는 구름이 곧장 시야에 들어온다. 꿈을 매일 밤마다 꾸게 된 지도 어느덧 3일이 되었다. 같은 꿈을 매일 꾼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자주 접해왔었지만 직접 당해보니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도대체 평소엔 꿈도 꾸지 않고 단잠을 자던 내가 왜 이렇게 악몽에 시달리게 된 것일까? 그러나 스스로의 생각에 답할 여유도 없이 사고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덜컥 그 얼굴과 대면할까 공포가 덮쳐온다. 나는 일어서지 않고 누워서 그저 흘러가는 구름만을 멍하게 바라본다. 지금까지 꾸어왔던 이 꿈 전부가 소름 끼치게 현실 같은 꿈이다. 나는 떴던 눈을 다시금 감는다. 만약 내가 몸을 일으키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 바람이 불어오고 또 그 끔찍한 얼굴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같은 악몽을 되풀이할 뿐이다. 나도 이 꿈을 꾸게 되리란 것을 짐짓 예상하고 있었다. 나는 현관에서 괴성을 지르고는 한동안 괴로운 마음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신발장에 흩어져 있는 모래알들을 적셔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제법 흐르자 소리 없는 울음이 겨우 그치게 되고 몸이 나른해졌다. 그러자 자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느껴지고 결국엔 또다시 침대에 고꾸라져서 그대로 눈을 붙이게 되었다. 나는 조금 전에 회상을 이쯤에서 접는다. 그런데 누운 채로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도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나는 상체를 천천히 일으킨다. 이대로 있다간 꿈에선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곧바로 바람이 볼을 스쳐 불기 시작한다. 나는 더는 우물쭈물거리지 않기로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남쪽으로 고개를 빠르게 휙 돌린다. 그리고 순간 멍해졌다. 내 예상과 남쪽에 있는 무언가는 근본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었다. 영진이 형. 눈이 번쩍 뜨인다. 천장에 새겨진 기하학적으로 생긴 무늬가 빙글빙글 돈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맹맹하다. 등은 축축하게 젖어 있고 볼 옆면을 수직으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나는 누운 채로 왼손을 들어 침대 위를 더듬어 핸드폰을 잡는다. 폴더를 열고 시간을 확인해 본다. 오전 8시를 막 넘어가고 있다. 해조와 약속한 시간까지 아직 한참이나 남아 있다. 나는 몸을 들어 올려 침대 위에 앉아 아직 졸음이 가시지 않은 눈으로 멍하게 방문을 바라보다. 이내 일어나 작업복을 벗고 목욕탕으로 들어간다. 수도꼭지를 올리자 샤워기에서 따뜻한 물이 세차게 쏟아져 나온다. 나는 등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나른하게 되어간다. 이번엔 머리를 감기 위해 허리를 약간 숙이고 머리카락을 적셔간다. 머릿속은 마치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듯 조용하다. 따뜻한 물 덕분에 놀라 뛰던 가슴도 천천히 안정되어 간다.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다. 나는 샴푸를 약간 쥐어짠 뒤 머리에 천천히 비비며 거품을 내기 시작한다.
멍하게 거울을 바라본다. 그리고 무표정한 내 얼굴을 보는 순간 그제야 모든 감정이 마음속에 부풀어 차오르기 시작했다. 영진이 형이었다. 분명히 그 형이었다. 오른쪽으로 구부정하게 서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부스스하게 헝클어진 머리. 항상 땅에 질질 끌고 다니는 바람에 누더기가 되어버린 작업복 밑단.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형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나는 거품질을 끝내고 물로 머리를 씻어내기 시작한다. 고의 샴푸의 레몬 향이 시큼하게 풍겨온다. 이윽고 수도꼭지를 내리고 오른쪽에 걸려있는 수건을 들어 올려 물기를 제거한다. 거실에 깔린 새벽에 찬 공기에 온몸이 덜덜 떨린다. 그리고 이내 수건질을 끝내고 내복으로 갈아입는다. 나는 방으로 돌아온 뒤 나무 의자를 살며시 빼고 그 위에 앉아 달력을 살핀다. 오늘은 12월 3일, 동창회가 있는 날이다. 그리고 두 줄 아래에 12월 12일, 완공 계약 기간이라고 적혀있는 빨간 동그라미가 눈에 들어온다. 마음이 또 한 번 무거워진다. 이 파업이 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 위에 놓여있는 핸드폰을 들어 올리고 시간을 확인한다. 8시 30분. 집에서 9시까진 나가야 혜주와 여유있게 만날 수 있다. 나는 방을 나와 주방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순간 나도 모르게 기분 좋은 화색을 지어버렸다. 주방에 달린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바깥이 한없이 밝다. 드디어 날이 갠 것이다. 오늘까지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하던 참이었는데 정말 잘 됐다. 나는 빠르게 토스트 하나를 구워낸 뒤 딸기잼을 바르고 입에 물고는 방으로 돌아가 입을 옷을 찾는다. 딱히 화려하게 차려입을 생각은 없기에 평소 외출복으로 애용하던 옷들을 주섬주섬 꺼내어 대충 입는다. 다시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한다. 8시 45분이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이빨을 닦고 나와 현관으로 향한다. 현관문을 잠그며 다시 한번 시간을 확인해보니 정확히 9시를 표시하고 있다. 나는 계단을 내려와 빌라를 나선다. 내가 사는 빌라의 정문을 나오면 오른쪽으로 공사장으로 가는 언덕이 하나 있고 앞쪽으로는 정류장으로 통해 있는 골목길이 있다. 나는 그 골목길로 들어선다. 이내 정류장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 900번이 지나갔다. 나는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나는 핸드폰을 열고 밑에 떠있는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다. 최혜주. 나는 폴더를 열고 통화 버튼을 누른다. 여보세요? 나야. 준비는 다 했어. 너 여기까지 오려면 적어도 지금쯤은. 나는 코웃음을 흘리며 혜주의 말을 자르며 대답했다. 이미 버스 정류장이야. 웬일이야? 항상 약속에 늦던 애가. 그거 칭찬이지. 그나저나 나도 빨리 일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순간 머릿속에 조금 전 새벽에 꾸었던 꿈이 떠오른다. 요즘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혜주의 목소리에 걱정기가 가득해진다. 나는 다시 목소리를 명랑하게 바꾼다. 혜주에게까지 신경을 쓰게 해선 안 된다. 모처럼 말에 동창회이기도 하고. 아니, 그냥 악몽을 좀 꿨어. 어린애도 아니고. 혜주가 작게 웃자 수화기에서 치지직하는 잡음이 들려온다. 그런데 그때 내가 기다리던 번호의 버스가 멀리서 모습을 나타냈다. 혜주야, 버스 왔다. 진성 맛집 앞쪽 정류장에서 내릴게. 그래, 도착하면 연락해. 응, 알았어. 어느새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고 일렬로 줄을 서서 차례로 버스에 탑승하기 시작한다. 나는 돈을 내고 적당한 자리에 앉아서 창문 바깥을 바라본다. 여전히 날씨는 화창하다. 그런데 버스에 앉아 조용히 햇빛을 받고 있자니 별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인지 졸음이 몰려온다. 나는 반쯤 감긴 눈을 힘을 주어 애써 들며 핸드폰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바지 왼쪽 주머니에 구기대 쑤셔 넣는다. 그런데 핸드폰이 반쯤 구겨 들어가자 바지에 닿아있는 살갗에 낯선 촉감과 함께 거슬리는 소리가 들렸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 같다. 나는 핸드폰을 빼내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소리의 정체를 끄집어낸다. 그리고 그대로 난 굳어버렸다. 누런 황색 쪽지. 챙긴 기억이 없는데 습관적으로 넣었나 보다. 동창회 덕분에 들뜬 기분이 순간적으로 죽어버린다. 그렇지만 애써 침착을 유지한다. 오늘은 동창회이다. 나는 쪽지를 주머니에 다시 구겨 넣고 핸드폰을 반대쪽 주머니에 넣는다.
쪽지 때문에 살포시 다가오던 졸음마저 내쫓겨 사라졌다. 신호가 바뀌었다. 버스는 멈추어 있던 엔진을 다시 한번 박력 있게 굴리기 시작하고 나는 험악하게 굳은 얼굴로 멍하게 허공을 응시한다. 그리고 그렇게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우울한 바퀴를 굴리며 출발했다.